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는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몽골 제국이나 로마 제국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 그것도 한반도에서 출발한 나라가 불과 20여 년 만에 만주 전역을 집어삼키고 중국과 대등하게 맞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단 한 명의 왕이 있었죠. 즉위 나이 18, 재위 기간 22년, 정복한 성의 숫자 64개, 그리고 그가 남긴 비석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영락대왕의 은택이 하늘까지 미쳤다. 오늘은 고구려 최전성기를 만든 왕, 광개토대왕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부, 광개토대왕이 태어난 시대. 광개토대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고구려라는 나라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주몽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늘의 신 해무수와 물의 신 하백의 딸 유아 사이에서 태어난 주몽은 알에서 태어났는데 그 알이 너무 이상하다며 버려졌지만 동물들이 알을 따뜻하게 품어줬고 결국 알을 깨고 나온 주몽은 활을 너무 잘 쏘아서 이름이 주몽, 즉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됐습니다. 신화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구려는 처음부터 강인한 전사들의 나라였고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마 문화가 나라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이 평생 말 위에서 전쟁을 벌인 것은 어쩌면 고구려라는 나라의 DNA에 새겨진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광개토대왕이 태어날 시기의 고구려는 건국 이래 크고 작은 전쟁을 수백 번 치르며 강해지고 있었고 위기가 끊임없이 올 때였습니다. 고구려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쟁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남자라면 활을 쏘고 말을 타는 것이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웠죠. 고구려의 성벽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알려져 있었고 이후 수나라가 100만 대군으로도 함락하지 못한 요동성 역시 고구려가 수백 년에 걸쳐 쌓아 올린 방어체계의 일부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이런 고구려의 강인한 전통을 물려받은 왕이었습니다. 342년 전현이라는 나라가 고구려 수도 한도성을 함락시키며 왕의 어머니와 왕비를 포로로 끌고 가는 치욕을 겪었는데요. 전현은 지금의 중국 동북부 일대를 지배하던 선비족의 나라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고구려는 수도를 빼앗기고 수만 명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패를 당했었죠. 왕의 아버지 시신까지 가져갔을 정도였으니 그 치욕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치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64년 백제 근초고왕이 북쪽으로 치고 올라오며 고구려와 전면전을 벌이는데요. 이 전투에서 고구려 고국원왕이 백제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합니다. 왕이 전쟁터에서 죽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 역사상 전례 없는 굴욕이었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충격이었죠. 삼국시대 내내 백제와 고구려는 한반도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맞서왔는데 고구려의 왕이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것은 당시 동아시아 전체에 고구려의 쇠락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후 소수리망이 즉위해 불교를 받아들이고 폐약을 세우며 율령을 반포하는 등 나라의 기틀을 다시 잡으려 했지만 고구려를 둘러싼 외부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는 선비족 계열의 여러 나라들이 위협했고 남쪽에서는 백제가 계속 치고 올라왔으며 동쪽 해안에서는 외가 수시로 출몰해 신라와 가야를 괴롭히며 한반도 동남부의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방이 적이었던 것이죠. 당시 고구려가 처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정세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당시 5호 16국 시대라고 불리는 대분열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흉노, 선비, 갈, 저, 강 등 다섯 이민족이 화북지방에 16개의 나라를 세우며 패권을 다투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 혼란이 위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통일된 강대국으로 고구려를 압박할 여력이 없었으니까요. 광개토대왕은 이 국제정세의 틈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74년 고국 양왕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훗날 광개토대왕이 돼 담덕이었습니다. 담덕은 어린 시절부터 왕위 계승자로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구려의 왕자는 어릴 때부터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무예 훈련과 함께 전략과 역사를 배웠는데 담덕은 그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고국 원왕의 치욕을 알았고 전현에게 빼앗긴 땅을 알았으며 사방에서 압박받는 고구려의 현실을 누구보다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노와 이해가 훗날 22년의 정복전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고구려의 왕자 시절 담덕은 아버지 고국양왕을 따라 직접 전장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구려는 왕자가 어릴 때부터 실전 전투에 참여하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전쟁이란 책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것이라는 고구려의 철학이 담긴 전통이었습니다. 담덕은 18에 즉위하기 전부터 이미 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몸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2부 18의 왕 391년 담덕은 18의 나이로 고구려의 왕위에 오릅니다. 18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나이의 청년이 동아시아 강국의 왕이 된 것이죠. 많은 나라에서 이런 어린 왕이 즉위하면 대신들이 권력을 나눠 갖거나 왕이 허수아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은 달랐습니다. 이 18의 왕은 즉위하자마자 전쟁을 시작합니다. 즉위 이듬해인 392년 광개토대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북쪽의 거란을 공격해 말 800필과 포로 1000여 명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해 10개의 성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즉위 첫 해부터 남북 양쪽을 동시에 공략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패기가 아니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즉위 전부터 이미 세밀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고 즉위와 동시에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 거였죠. 북쪽을 먼저 견제해 후방을 안정시키고 남쪽 백제를 압박해 선왕의 치욕을 되갚겠다는 계산이 이미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광개토대왕은 즉위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로 국내성이 때에 새로운 절을 세우고 불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인데요. 당시 고구려에서 불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왕권을 강화하는 인형적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왕은 곧 부처의 화신이라는 불교적 왕권 이념을 통해 광개토대왕은 자신의 권위를 신성화했고, 이것이 22년간 쉼없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내부 반란 없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중국 황제만이 연호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18의 세왕이 즉위 첫 해부터 독자적인 연호를 선포했다는 것은 고구려가 중국과 대등한 나라임을 천하에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락의 시대는 적들에게는 영원한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영락이라는 연호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연호를 쓴다는 것은 곧 황제의 권위를 주장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중국의 황제만이 연호를 쓸 수 있다는 당시의 국제지서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죠. 실제로 광개토대왕 비에서 광개토대왕은 황제에 준하는 호칭으로 불립니다. 고구려는 스스로를 중국과 대등한, 아니 그 이상의 나라로 여겼고, 광개토대왕은 그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3부, 백제를 무릎 꿇리다. 광개토대왕의 첫 번째 주요 목표는 백제였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에게 단순한 적국이 아니었는데요. 364년에 고구건왕을 전사시킨 나라, 고구려의 가장 깊은 치욕의 원흉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이 빚을 반드시 갚겠다는 각오를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92년의 첫 공격 이후에도 백제와의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394년에는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해오기도 했는데 광개토대왕은 이를 막아내며 오히려 더 강하게 반격했습니다. 백제 아신왕은 즉위 직후부터 고구려에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며 수차례 북진을 시도했지만 원번이 광개토대왕의 벽에 막혔습니다. 그리고 396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광개토대왕은 직접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합니다. 육로가 아닌 수군을 동원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이는 백제의 방어선을 측면에서 돌파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내려가며 백제의 핵심 거점들을 하나씩 공략했고 백제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광개토대왕비에 기록된 이 전투의 묘사는 압도적입니다. 왕이 직접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하였다. 백제 아신왕이 무릎을 꿇고 항복하며 말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노객이 되겠습니다. 노객, 즉 종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백제의 왕이 고구려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종이 되겠다고 맹세한 것이죠. 고구건왕의 죽음으로부터 32년 만에 복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광개토대왕은 백제의 성 58개와 마을 700개를 빼앗았고 백제 아신왕은 왕족과 대신 10명을 인질로 바치고 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한강 이북의 땅 대부분이 고구려의 손에 들어오면서 백제는 사실상 고구려의 속국과 다름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신왕이 항복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신왕은 광개토대왕에게 무릎을 꿇고 종이 되겠다고 맹세했지만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물리고 돌아가자마자 다시 고구려에 맞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외와의 연합을 추진하고 신라를 압박하며 고구려 견제에 나선 것이죠. 인간의 굴욕은 쉽게 잊히지 않는 법입니다. 아신왕 역시 자신이 겪은 치욕을 잊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어떤 시도를 해도 광개토대왕이 살아있는 한 백제는 끝내 고구려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백제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전황을 보면 고구려군이 백제의 수도 한성, 코앞까지 밀어붙인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광개토대왕은 아신왕의 항복을 받고 군대를 물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백제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보다 살려두어 속국으로 삼는 편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었죠. 북쪽과 동쪽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으니까요. 4부, 신라를 구하고 외를 몰아내다. 399년 신라에서 급박한 사신이 날아옵니다. 왜군이 신라 국경을 넘어 쳐들어왔다는 것이었죠. 당시 외는 단순한 해적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조직화된 군대를 이끌고 한반도 동남부 일대를 공략하며 신라와 가야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백제까지 외와 손을 잡으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396년에 광개토대왕에게 무릎을 꿇었던 백제 아신왕이 불과 몇 년 만에 외와 연합해 신라를 압박하는 우회 전략을 쓴 것이죠. 당시 신라는 고구려의 속국에 가까운 상태였고 신라왕은 광개토대왕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신라의 왕이 직접 사신을 보내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신라 혼자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의미했습니다. 400년, 광개토대왕은 5만의 보병과 기병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는데요. 5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당시 동아시아 기준으로도 대규모 원정군이었고 광개토대왕이 이 전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고구려군이 신라 영토에 들어서자 왜군은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의 명성이 이미 동아시아 전체에 퍼져 있었던 탓인지 왜군은 정면 대결을 피하며 물러나기 시작했고 고구려 기병대는 퇴각하는 왜군을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광개토대왕비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가 가득하더니 고구려군이 이르자 퇴각하였다. 고구려군이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자 성이 즉시 항복하였다. 왜는 한반도에서 완전히 쫓겨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가 한반도 전체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동아시아 전체에 선언한 사건이었던 거죠. 신라는 이후 고구려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고 고구려 문화와 불교가 신라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이 전쟁은 한일 고대사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광개토대왕비에 새겨진 왜에 관한 기록은 당시 왜의 한반도 진출 규모와 고구려의 대응을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동시대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일본 학자들은 이 기록을 두고 왜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실제 비석의 내용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고구려군이 나타나자 왜가 도망쳤다는 기록이니까요. 이 전쟁 이후 왜는 한동안 한반도에서 세력을 잃었고 고구려의 영향력은 한반도 동남쪽 끝까지 뻗어나갔습니다. 5부 광개토대왕비가 말해주는 것. 광개토대왕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 장수왕은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거대한 비석을 세웁니다. 404년에 세워진 이 비석이 바로 광개토대왕비입니다. 높이 6m 45cm. 참고로 이 비석이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6m라면 아파트 약 2층 높이입니다. 37톤이면 중형 트럭 15대 무게와 맞먹습니다. 1400년 전에 이 거대한 돌을 어떻게 운반하고 세웠는지 그 자체도 대단한 토목 기술이었습니다. 장수왕이 아버지를 위해 이 거대한 비석을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당시 고구려 사람들에게 얼마나 압도적으로 여겨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무게 약 37톤, 내면에 총 1775자의 한자가 새겨진 이 비석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비석 중 하나였는데요. 이 비석은 지금도 중국 지린성 지반시에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석을 둘러싼 재미있는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광개토대왕비는 고려시대 이후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1884년,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다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발견 직후 일본이 이 비석의 탁본을 몰래 가져가서 내용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신묘년 기사라고 불리는 부분에서 왜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이것이 일본이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과 일본, 중국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비석 내용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현재는 일본의 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500년 전 돌에 새겨진 글자 하나가 근현대 동아시아 역사, 전쟁의 중심이 됐다던 것이죠. 광개토대왕비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광개토대왕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석에는 전쟁 기록 외에도 광개토대왕이 새로운 성을 쌓고 백성들을 이주시키며 정복지를 실질적으로 통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점령한 땅에 고구려 사람들을 이주시켜 살게 하고 현지 주민들과 섞어가며 고구려화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깃발만 꽂고 떠나는 정복과는 차원이 다른 통치였습니다. 진정으로 그 땅을 고구려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것이죠. 이런 통치 방식이 있었기에 광개토대왕 사후에도 그가 정복한 땅 대부분이 고구려의 영토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비석의 첫 부분에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은택이 하늘까지 미쳤고 위엄은 사해에 떠졌다. 정복한 땅의 백성들을 은택으로 다스렸다는 이 기록은 그가 단순히 빼앗고 파괴하는 정복자가 아니라 다스리고 통합하는 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점령한 지역의 백성들을 학살하거나 노예로 삼는 대신 고구려의 체제 안으로 흡수하고 통치했다는 것이죠. 6부 광개토대왕의 의미. 광개토대왕은 412년 3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39이면 지금 기준으로도 한창 일할 나이인데 당시 기준으로도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조금만 더 살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많은 역사가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데요. 실제로 광개토대왕이 세상을 떠난 이후 고구려의 팽창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역사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장수왕은 아버지와 달리 외교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고 중국의 남북조 왕조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고구려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칼로 만든 제국을 장수왕은 말로 유지했던 것이죠. 그렇게 두 부자가 만들어낸 고구려는 500년 역사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기록됩니다. 22년의 짧은 재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들어낸 변화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즉위 전 사방에서 압박을 받던 고구려는 그의 재위 기간에 동아시아의 최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백제는 무릎을 꿇었고 왜는 한반도에서 쫓겨났으며 만주는 고구려의 땅이 되었습니다. 연연에게 빼앗겼던 요동도 되찾았고 고국 원앙의 치욕도 100배로 갚았죠. 그의 아들 장수왕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이 막강한 고구려를 기반으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한반도 중부까지 영토를 넓히며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장수왕이 한강 유역까지 밀고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광개토대왕이 북쪽과 동쪽을 완전히 평정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수왕은 무려 98세까지 살며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는데 그 긴 치세의 토대는 모두 광개토대왕이 닦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없었다면 장수왕도 없었고 장수왕이 없었다면 이후 수나라의 침공을 막아낸 을지문덕도 다른 역사를 살았을지 모릅니다. 광개토대왕이 만든 강한 고구려가 이후 수백 년 동안 한반도가 중국의 직접 지배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낸 방패였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22년 동안 전쟁을 벌이면서도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상 그가 이끈 모든 전쟁에서 고구려는 승리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운이라고 표현하기엔 백제 원정 때도 직접 수군을 이끌었고 동부여 정벌 때도 몸소 군대를 이끌었죠. 당시 왕이 직접 전장에 나선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는데 광개토대왕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고구려 병사들에게 엄청난 사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내 왕이 나와 함께 싸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고구려군은 더 용감하게 싸울 이유가 생겼던 것이죠. 언제 싸우고 언제 협상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전략적 판단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백제를 살려둔 것도, 신라를 구원한 것도, 동부여를 직접 정벌한 것도 모두 치밀한 계산 위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한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대왕이라는 칭호가 붙는 왕 중 하나입니다.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이 두 왕만이 우리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대왕이라는 호칭으로 불립니다. 세종이 문치의 대왕이라면 광개토대왕은 무치의 대왕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 고구려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는 수세적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세를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방어하는 대신 먼저 치고 나갔고 한 방향이 아니라 사방으로 동시에 확장했습니다. 현대의 군사 전략가들이 광개토대왕의 전쟁을 분석하면서 그가 보여준 다방면 봉시공략 전략이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개념이었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8의 즉위에 39의 세상을 떠난 왕. 하지만 그 22년은 고구려 500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22년이었습니다. 마무리 광개토대왕은 39의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비석은 1600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 지린성 지반시에 서 있습니다. 6m가 넘는 그 돌 위에 새겨진 1700여 자의 글자들은 지금도 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18의 왕이 되어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남자.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왕. 그 짧은 생애가 만들어낸 고구려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강렬하게 빛났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